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연말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맞아요. 이맘때쯤이면 다들 내년 계획 세우시느라 바쁘시죠? 그렇죠. 특히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사업 계획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자금 조달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대표님들이 연말에 희망찬 계획은 다 세우시는데 막상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게 다 그냥 종이 위에만 남는 공허한 계획이 되기 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인데요. 아, 드디어 나왔군요. 네,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과연 정부가 내년에 어떤 기업에 돈을 밀어주려고 하는지, 그 숨겨진 방향성을 찾아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한마디로 내년도 정책 자금의 족보를 같이 풀어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4조 원이 넘는 이 막대한 예산은 어떤 업종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숨겨진 함정은 뭘까?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전체 예산 규모부터 좀 보죠. 융자 예산만 4조 6,043억 원, 여기에 2차 보전 예산이 3,670억 원. 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그렇죠. 이 돈이 그냥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정부가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뜻인데 자료를 보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어디에 가장 많이 쏠려 있던가요? 전체 예산의 무려 70% 이상,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하고 신성장 기반 자금, 딱 이 두 개의 바구니에 감겼어요. 이야, 이건 거의 뭐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예산 규모는 곧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째,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화를 못하는 초기 창업 기업들, 우리가 확실히 밀어주겠다. 이게 바로 1조 6천억 원이 배정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의 의미예요. 아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바구니인 신성장 기반 자금. 이게 또 1조 3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네, 이것도 엄청 크죠.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친환경 설비로 바꿔서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는 기업들, 즉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딱 알겠네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시작하는 기업, 그리고 기존의 것을 혁신하려는 기업. 딱 이 두 그룹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그럼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의류 도소 매업을 하는 그런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정책 자금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나 소상공인 자금 같은 다른 목적의 자금들이 있긴 하죠. 다만 성장 잠재력을 보고 큰 돈을 투자하는 성장 금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혁신 기술 기업의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혁신 기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공고문을 보니까 중점 지원 분야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어떤 업종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전처럼 뭐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는데요? 참고 자료를 보면 초격차 신산업 분야라는 키워드 아래에 아주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와, 뉴스에서 맨날 미래 먹거리라고 하던 산업들은 그냥 다 모아놨네요. 그렇죠. 여기에 뭐 지역별 특화 산업인 지역 주력 산업이나 제조업의 허리인 뿌리 산업, 소재, 부품 장비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럼 이걸 종합하면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2026년 정책자금은 국가대표 기술기업 선발전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국가대표 선발전이라 확 와닿네요. 그럼 가상의 회사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로보힐이라는 3년차 스타트업이 있다고 해보죠. 네, 로보힐. 이 회사는 AI 기반으로 환자의 재활을 돕는 로봇을 만들어요. 그럼 이 회사는 바이오 헬스에도 해당하고 AI 로봇에도 해당하니까 정부가 말하는 중점 지원 분야에 딱 들어맞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로보힐 같은 회사가 정부가 지금 찾고 있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단순히 매출이 얼마냐가 아니라 당신의 기술이 우리가 선정한 미래 산업지도 안에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 셈이죠. 아, 그러니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 사업이 이 지도 안 어디쯤에 있는지 그걸 냉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로보힐 대표님이 됐다.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다고 쳐요. 근데 막상 공고문을 보니까 신청 절차가 8단계나 돼서 숨이 턱 막히네요. 이게 그냥 서류만 잘 준비해서 내면 통과되는 그런 간단한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대표님들이 거기서부터 오해를 시작하세요. 우리 기술 좋으니까 서류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차를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 나면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걸 먼저 하던데요. 이건 일종의 서류 필터링 같은 건가요? 맞아요. 모든 신청 기업의 현장 실사를 나갈 수는 없으니까 1차로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지,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수출 실적은 있는지 같은 그런 정책적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경쟁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럼요. 아주 치열하죠. 그 1차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기업 평가 단계로 넘어가네요. 이때는 현장 방문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평가를 한다고요. 재무제표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재무 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도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해요. 사업계획서라면 예를 들어 우리 로보힐 대표님이 사업계획서에 그냥 우리 AI 재활 로봇은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 네. 저희의 AI 영상 분석 기술은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핵심인 원격 재활의 정확도를 30% 향상시켜 향후 5년간 국민 의료비 1조 원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건 평가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와, 그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전자는 그냥 자기 자랑이지만 후자는 내 기술이 국가정책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가자는 바로 후자 같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어요. 우리 돈을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어떤 명분이 서는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숨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공고문 맨 뒤 유의사항 부분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융자 제한 조건들 중에 12번 항목을 반드시 보셔야 해요. 12번 항목이요? 네.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업 평가에서 탈락하거나 융자 결정 후 지원을 포기한 기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하다. 네. 6개월 동안 재신청이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이번에 떨어졌네. 다음에 다시 하지 뭐.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제가 6개월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컨설팅했던 한 기업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도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셨어요. 한번 지원해보고 분위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혼자 서류를 극구하게 만들어서 내셨다가 평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정책자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 거죠. 근데 마침 해외에서 큰 계약이 들어와서 생산 설비를 급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금줄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와,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네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6개월이 아니라 6년 같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금이 시급한 중소기업에게 6개월은 생존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그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예요. 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섬뜩한데요. 단순히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6개월이라는 페널티를 받는 거군요. 이 모든 게 결국 첫 번째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네요. 어설프게 도전했다가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 컨설팅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그냥 서류 예쁘게 만들어주는 대행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본질이 뭔가요? 첫째는 우리 회사의 기술과 사업 모델이 정부가 펼쳐놓은 수많은 정책 목표 지도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그걸 정확히 찾아내는 전략적 포지셔닝 작업이고요. 포지셔닝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걸 바탕으로 평가자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아까 그 로보힐이라면 단순히 기술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의료비 절감, 해외 수출 가능성 같이 이런 거시적인 아젠다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고용계획이나 수출 실적 같은 가점 항목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감점 날 만한 요인들은 미리 방어 논리를 만들어 두고요. 때문에 이제 정책자금 신청은 운이나 일단 한번 해보는 그런 시도의 영역이 아니게 됐어요. 그럼요. 첫 시도의 성공 확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정책자금 컨설팅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오늘 얘기를 쭉 정리해보면 2026년 정책자금은 미래 기술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두 키워드에 명확히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청 과정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6개월 제한이라는 생각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단순히 돈을 빌리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요? 제가 이번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
여러 사업 설명 부분에서 아주 작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 어떤 건데요? 바로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라는 문구예요. 와, 정말 예리하게 보셨네요. 보통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지금은 기타 사항 정도로 분류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권장사항,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단순한 권장, 사항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신호입니다. 앞으로 정책자금 심사 과정에서 재무적 성과나 기술력뿐만 아니라 환경, environment,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라는 강력한 암시거든요. ESG가 이제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 자금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도 현실적인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당장 내년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5년, 1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신의 기업은 ESG라는 이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미래 우리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